네. 다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철학을 배우는 이 모든 시간이 그저 기독교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지식을 배운다라는 그런 거리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을 통하여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온전히 주목할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걸음이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이지만 이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영광을 받으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강의 계획서를 조금 늦게 공유 드린 것 그게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은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험에는 안 나오는 부분일 겁니다. 아마도 나오게 된다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충신대 같이 오셔서 제가 식사를 저랑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이 부분은 정말 웬만하면 나오진 않을 텐데요. 여기 그럼에도 이 부분이 좀 유의미한 것은 현대 철학의 주제와 문제들을 다루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함께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철학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게 될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게 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고 지켜낼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개괄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이 지금 책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봤을 때는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 철학자들의 그 정말 개략적인 부분들을 뽑아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포인트들을 짚으면서 오늘은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해보면요. 이 처음에 있는 이 첫 번째 있는 그 문장은 이 지금 현대 철학과 철학 주제와 문제를 왜 그 철학자로 다루지 않고 주제와 문제로 포인트를 맞춰서 다루고 있는지를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하려 드는 포괄적 체계에서 탈피해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경험과학의 결과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개별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현대로의 오면서의 그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전에 뭐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일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들을 확인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이 현대에 와서는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철학적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대 철학과 주제와 문제라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인물 중심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묶어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고요. 넘어가면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철학이 대답해야 되는 가장 고귀한 과제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철학에서 다루는 여러 물음들은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물음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철학을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이론들을 체계화시키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자신들의 이론을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세계를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 세계 안에 자리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물음으로 모든 철학에서 다루는 그 문제들이 귀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보면요. 20세기에 이르러서 개별적 실제 학문, 그러니까 인류 생물학, 뭐 심리학, 사회학 이런 것들에서 인간에 관해 인식을 수합하여, 그러니까 취합해서 이를 총괄적으로 사유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도출한다라고 하는데요. 인간학이 이런 맥락에서 인간학이 주목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종교와 신화나 혹은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현대에 오기 전 이전의 그 조류들은 좀 인간에 대해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나 이성적 존재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 이 틀 안에서. 그런데 이제는 주로 지구 행성의 거주자로서 그리고 지구 생명의 진화에 따른 산물로서 고찰이 된다. 그리고 인간은 허약하고 모호하며 위험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딱 규정지어서 이 존재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여러 관점을 통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현대 철학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현대 철학에서 인간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전에 뭐 종교나 신화나 철학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뭔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토양 위에서 현대 철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 인간학을 구체적으로 현대 철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칸트 및 헤르더, 19세기의 마르크스와 다윈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생리학적 인간학과 실용적 인간학을 구분했는데요. 생리학적 인간학은 자연이 인간에게서 만들어내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으로부터 주는 것, 혹은 자연과 인간의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에 주목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용적 인간학은 자유롭게 행위하는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거나 내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인간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생리학적 인간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 안에 속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용적 인간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어떻게 보면 저번에 그 칸트 하실 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과관계로 이 자연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을 넘어선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이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이 인과관계의 그 원인과 결과의 그 수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산류할 수 있는 존재로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실용적 인간학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르더라는 사람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는지를 좀 보면요. 인간이 여러 측면에서 그 동물에 뒤진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인간을 바라봤을 때는 신체적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은 결핍된 존재인데 이렇게 불완전한 소질을 타고난 존재이지만 동시에 어떤 점이 그 동물보다 인간을 뛰어나게 하냐면 이성과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뛰어난 존재이다 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지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뒤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그 탐구, 그 철학
그 철학자들의 그 접근이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포인트로 맞추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짚고 인간이 동물과는 그 비슷한 영역에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다윈을 좀 보면요. 과학과 철학의 전문가 범위를 벗어나 관대한 대중이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 마르크스와 다윈이.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살펴보면요. 마르크스의 학설은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행위하고 활동하는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이성도 있고 뭐 자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성과 자유를 지닌 존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주목했던 거는 행위하고 활동하는 존재라는 인간의 모습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할 수밖에 없고 노동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마르크스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프롤레타리아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그 존재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뭔가 이렇게 이 사회를 읽어갔을 때 뭔가 계급 구조 안에 갇혀있던 것들이 언젠가는 뒤집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마르크스가 한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타인과 협력하는 가운데 노동해야 된다라는 맥락을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세계를 창출하며 결국 자기 자신도 산출한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이 세계가 같이 있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 또한 노동을 통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마르크스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윈으로 좀 넘어가면요. 지구상의 생명체는 거의 무한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점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진화의 산물인 인간은 동물을 선조한다는 사실을 다윈이 주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에 걸쳐 형성됐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걸쳐서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높은 단계로 발전했다는 것이 뭐 이전의 동물 처음에 뭐 원숭이든 뭐든 그런 존재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뭐 문화나 문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든 과정들, 진화의 그 과정들을 거쳐서 그 인간이 동물에서 인간이라는 종으로 진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윈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잘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요즘에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진화론의 조류는 굉장히 과학에서 그 핵심적인 자리로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증학적으로 그 논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인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기초 서적 같은 것들을 좀 나중에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 프로이트, 지금은 또 프로이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간의 동물적 요소는 그의 충동 구조와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발견된다. 이게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그 인간의 무의식,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아나 초자 같은 그런 그 인간 밑에 깔려 있는 무의식 중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반이 여러 가지 그 성욕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리비도라는 표현을 하는데 프로이트가 그것과 관련해서 작용을 해서 내가 지금 드러나는 그 행동들이 모두 그 무의식의 여러 가지 그 기반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프로이트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간을 이해했다. 어떤 욕구적인 존재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도 결국에는 인간이 동물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특수한 지위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높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지금 프로이트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그 위치가 이전과 달리 이성적 존재라고 판단하고 신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고 판단할 때보다 완전히 낮아져 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인간이 다시 제 지위를 찾아가는가를 현대 철학의 맥락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현대 철학의 조류가
기독교의 조류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존재,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나가면요, 이 셀러라는 사람이 이제 그 떨어진 인간의 위치, 동물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된 이 위치를 다시 한번 갱신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존재의 영역에서 그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내게서 철학적 의식이 처음 눈뜬 이래로 이 물음, 지금 이 던진 앞에 물은 이 물음은 다른 어떤 철학적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마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인간인데 나는 지금 동물과 갖고 싶지 않는데 그럼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존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셀러는 인간의 본질과 본질 구조에 관한 기본 과학을 수립하는 것이 당대에서 유일하게 절실한 철학적 과제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치를 다시 찾는 게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인격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란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문제의식을 왜 갖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 셀러라는 사람이 교육받은 유럽인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간이란 말이 서로 화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을 신입니다. 신의 피조물이자 모상으로 보는 유대 기독교 전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원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인간학입니다. 이거는. 철학적으로 인간이 이런 존재이다 라고 보는 것, 이성적 존재이다라고 보는 것,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현대 진화론의 관점에서 아까 다윈이 제시한 거죠. 자연과학적 인간학,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진화의 과정, 어떠한 자연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를 주목하는 인간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관한 통일적 이념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자가 그냥 따로따로 그냥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일적 이념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셀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이론을 개진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셀러는 동물과의 관계에 비춰본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형이상학적 특수 지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를 착수했습니다. 이걸 규정을 명확하게 하면은 이제 인간의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동물들도 새로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태에 대한 비약적 깨달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뭔가 이걸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동물들도 살아가면서 뭔가를 경험하면서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전과는 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던가 혹은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동물들이 그런 물음을 가진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지성을 가진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 그러니까 지성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고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 의식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인간이 지성적으로 좀 더 뛰어난 존재냐? 그렇게 따지면은 인간이 동물과 완전히 다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고요. 이에 대해서 셀러는 인간 내에서는 그를 다른 동물보다 우위에 있게 하는 정신이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행동의 중심지가 바로 인격이라는 것이고요. 아까 인격이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행동의 중심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 정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격이라는 틀이고요. 그래서 이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더 이상 충동이나 환경에 구속된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서 자유로운 세계에 개방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칸트가 그 뭐라고 그 단어를 썼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연과 다르게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칸트가 인간을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계 안에서 굴레에 거기에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에서 넘어서서 자기가 자유롭게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봤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해서 세계를 소유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더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신적 상태, 그러니까 개별적인 신적 경험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냥 내가 어떤 이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인식을 하는지도 주목해서 아 내가 이런 인식을 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근데 동물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경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거나 그런 정도로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주목할 수 있다. 자기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식이 있기에 인간은 충동적 격정이나 환경적 자극에 의한 순간적 동요를 이겨내는 의지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없는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건 나쁜 것이구나 이건 좋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존재들은 충동적 격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의지적으로 누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각양각색의 감정적 흥분 상태를 극복하면서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더 위의 것. 그런 점에서 인간은 모두가 동일한 어떤 그 시간적, 공간적 그 틀 안에서 살아가지만 각자가 다양한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개별성을 지닌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약속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약속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 상대방과 내가 동일한 어떤 일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은 그 인격과 정신과 의지라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질서 있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하려면 어느 장소에서 질서 있게 만난다라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포인트들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클래스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막스 셀러라는 지금 설명한 그 사람이랑 동시대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철학적 인간학을 같이 창시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일단 모든 생명체로부터 식물, 동물 포함하는 생명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과 자연이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든 간에 상호작용한다라는 포인트들을 짚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는데요. 식물은 그 생활권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자기적으로 뭔가를 이동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그 안에서 위치한 존재로서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물은 식물에 비해 좀 자립적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꼭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고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동물은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이 인간과 다른 점이라고 이 사람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자기를 형성하지만 자기를 체험하지 못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 인식에 대한 포인트를 이 사람은 짚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가 자아가 있고 그 자아를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특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보다 더 높은 단계가 실현되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자신에 관해 알며 스스로를 지각한다. 이게 자기인식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에게 거리를 취할 수도 있고 자신과 자신의 체험 사이에 간격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지금 내가 여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라는 그 점에서 거리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점에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미래에는 어떨까? 시간적으로 초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따 약속에 있는데 그 장소에 가서는 나는 어떤 일들을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고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2편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다는 점에서 저편에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나와 가까이 나를 어디에 계속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이편 저편으로 이 사람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에 속박되어 있는 동시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육체와 영혼에 속박되어 있는데 공간과 시간 내에 그 무엇에도 속박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만 인간을 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 무공간적, 무신간적으로 무에 내맡겨진 채 끊임없이 귀환의 가능성도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해서 사유하고 뭔가를 지향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존재로서 이 사람도 생각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렵게 얘기했지만 그냥 정신적인 작용들을 인간은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귀속되어 있지 않다, 예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그 제한을 벗어나는 존재로서의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갤렌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데요. 결핍된 존재, 이 인간을 결핍된 존재로 보는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감각 기능과 신체적 무기 및 방어 기제가 약하고 본능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적 환경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 인간에게는 세계 개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본능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환경 구조에 제한되어 있지도 않은 지각 능력과 학습 능력. 아까 이성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지각 능력과 학습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갤렌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이를 통해서 계획적이고 협업적인 행위에 의해 자신과 대립하는 외적 자연을 변화시켜 뭐 자연이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뭐 건물도 짓고 거기에 나무를 잘라서 뭐 거기에 평야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한 다음에 그 안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이거를 문화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갤렌의 개념이 부당 경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 능력과 학습 능력을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해내느냐라는 포인트가 부당 경감이라는 개념 안에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해 보면요, 무력한 인간은 우수한 방식과 내용의 지각, 말하기, 움직이기, 접촉하기 등 훈련하도록 강요받은,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래서 이를 통해 인간은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 안에 경험과 습관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과 습관의 체계를 생생하게 유지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험한 것과 여러 가지 습관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상징 체계가 필요한데, 이 상징 체계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상징이란 사물을 전달하는 매개 작용을 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을 구체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언어라는 포인트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인간의 어떤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사유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았을 때 뭐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걸 이해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지속 능력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자유롭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에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은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가 현대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언어는 인간으로 하여금 일련의 개별 단계, 즉 지각과 감각, 추론, 처리의 연쇄 과정을 어떤 단어로 환원시켜 요약할 수 있게 해준, 이 요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언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졌고 강도를 가졌고 무게 혹은 표면 성질의 효용성,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의자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경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갤렌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학에서부터 언어학으로 넘어옵니다. 언어과학의 혁신이 소시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해할 때도 결국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소시르는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소시르는 파롤과 랑그라는 걸 언어에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파롤은 개인이 순간순간 사용하는 이례적이고 생생한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쓰는 그 언어라는 것, 언어가 파롤이고요. 그리고 랑그라고 하는 거는 기호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언어 체계. 그래서 개인이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개인들의 통치에서만 완전하게 실존하는 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어 공동체에 따라서 그 랑그가 다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어 체계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의 언어 체계를 가질 거고, 미국에 사는 사람은 영어의 미국 체계를, 언어 체계를 가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파럴과 랑그의 관계입니다. 파롤은 랑그를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언어 행위. 그러니까 파롤이 있어야, 그 언어 체계가 있어야 질서 있게 그 언어를 사용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랑그는 파롤이 점차 규범화되어 이루어지는 언어의 추상. 물론 이게 참 이게 뭐가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 닭이 먼저인지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파롤이 규범화되어야지 질서 있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는 그 랑그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파롤 또한 영향을 받아서 체계화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드리면요. 자장면과 짜장면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자장면이었는데요. 하도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많이 쓰다 보니까 자장면, 짜장면 모두가 언어 체계 안에 들어와서 그 표준어가 된 것처럼요. 이런 그 상호작용을 랑구와 파롤 이런 것들이 겪게 된다는 거죠. 실생활에서 쓰는 언어와 그리고 그 실생활에서 쓰는 언어의 체계가 결국에는 서로가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적 기호는 이중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런 언어적 기호, 파롤과 랑그 이런 것들이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얘기하는데요. 기표와 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철학 배우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단어들이 계속 새롭게 나온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정립하는 과정, 자신의 주장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기표는 시니피앙이라고 하고 시니피에가 기의입니다. 기표는 뭐라고 하냐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 감각적인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기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외적 형식 안에 들어있는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이루는 말. 그게 전달되겠죠. 그 뭐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건 들리건 간에 그렇게 들리고 보인 것들이 의미로서 우리한테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기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요소의 결합은 그 어떤 자연적 상극이 아니라 관습에 의거한다. 관습에. 아까 말했잖아요. 그 어떤 언어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리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언어로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있고 영어는 펄슨이라는 것이 있고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들이 다른 그 언어 체계, 관습 체계에서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에서 기호들 사이의 체계에서의 그 위치에 의해 비로소 그 가치를 획득한다. 그러니까 그 체계들 안에서 있어야 그 기호들이 그 가치가 얻어진다. 그 자체로는 가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죠. 다른 데로 옮겨가면 또 다른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소시르는 구조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소시르의 그 주장이. 구조주의가 뭔지를 좀 보면요. 어떤 사물의 의미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롤과 랑그가 서로 언어의 체계와 그 기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그 맥락, 그 안에서 서로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그 맥락을 구조주의가 그대로 가져간 거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개인의 행위나 인식 등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총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이 개인의 행위나 인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인 구조와 체계에 대해서 알아내고자 했던 것이 구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소시르가 아주 기반이 되는 전제가 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조를 혹은 자신의 주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철학 수업하실 때 비트겐슈타인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 이 사람이 전기 후기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변화가 있었는지를 주목하는 정도로 여기서 다룰 건데요. 그래서 후기로 이 사람의 입장은 나뉘는데 전기는 논고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주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논고에서는 세계를 사실들과 사태들, 그러니까 서로 무관하며 원자론적 대체로 간주되는 것들, 그러니까 다 그 원소가 이렇게 세상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파악하는 틀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단어와 문장들을 명료한 의미를 부여하여 명료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언어를 사용하면 제대로 사용하면 명료한 분석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면 명확하게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 의미와 그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비트겐슈타인은 이해를 한 것인데요. 그런 이해가 후기에서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농구에서의 이 생각을 버린 건데요. 세계와 사상 및 명제에 의한 그 모사 사이에 명백한 관계가 있다는 그 농구에. 그러니까 이 세계와 그 여러 가지 그 언어들과의 그 관계가 명백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전기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생각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왜 버렸냐면 후기에서는 언어를 이루는 단어와 문장들을 대개가 다의적이고 모호하며 부정확하며 우리는 이런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실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쓸 때 모호하게 의미가 불명확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이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목에 의해서 이제는 언어가 뭔가 확고하게 뭔가 이 세계를 대변해주는 어떤 게 아니라 놀이로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놀이라는 포인트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치 체스와 같이 말하는 것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뭐 게임에도 규칙은 있으니까요. 그 규칙에 따라 단어와 문장을 조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 규칙 안에서 이렇게도 문장을 만들고 저렇게도 문장을 만들고 이런 임의적인 변화에 따라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한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게 아까 현대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뭔가 그 이전까지는 이 세계를 하나의 틀, 일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명확한 틀 안에서 그것들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현대 철학은 구체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후기의 변화가 그런 맥락과 닿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와 언어가 맞닿아 있다라고 이해를 했지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어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게 언어를 잘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좋다. 왜냐면 언어는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해한 거는 체스를 잘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스 뭐 규칙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스를 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언어도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지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작업, 인식과 지식의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가 지성 작용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알을 주는가, 이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면 정말 끝도 없어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포포라는 사람과 가다머라는 사람 두 사람만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 포포를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과학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고요. 이 사람이 반증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포에 의하면 세계 사건은 엄격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비결정론을 주장한 거죠. 완전하게 인식될 수가 없다. 이 세계의 사건이. 그래서 지식이란 언제나 잠정적이고 가설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인식이 될 수 없으니까 그게 확고한 진리로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가설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지식에는 반증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진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이런 명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제들을 이해할 때 그게 그냥 이건 100% 이건 의심할 수도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기 안에는 여기 반증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포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증 가능성이 없는 그 주장들은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 이데아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데아로 모든 것들을 설명했을 때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데아는 이 세계를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존재의 근거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에게는 거기에는 반증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면역적으로 이해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포퍼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그런 주장은 알미라고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포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반증 가능성으로 가설들을 따져보았을 때 오랜 기간이 지나도 반증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가설들이 있을 때 계속 반증의 과정들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그 가설이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반증을 견뎌냈을 때 그 가설은 조금 더 상당히 믿을 만한 가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전히 반증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받아들일 만한 가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포퍼는 이해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도 반증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만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포퍼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람들의 어떤 주장들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할지에 대한 스탠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주제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학입니다. 이 해석학이란 철학자들에게 단순한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물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핵심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그 해석을 통해서 주어진 그 주장이 핵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수단에 불과한가,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철학의 독자적 조류인가, 이런 물음들을 던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자가 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을 위해서 철학의 어떤 여러 가지 주장들을 형성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의 그 해석학, 그것들이 받아들여졌다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해석학은 철학의 고유한 학파를 형성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해석학을 개진했냐면요. 그에게 있어서 해석, 즉 이해란 보편적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해석 내지 이해란 전승된 문헌, 정신적 산물의 수용은 물론 모든 인간의 지식과 관련해서 기초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해하면 선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지식에는 선이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를 위해서는 앞에 이해된 어떤 다른 것이 있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일종의 선입견입니다. 이게 선입견이라고 해서 뭐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존재하는 이해, 그것들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건 필연적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가다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이 사람에게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머는 이러한 선이해를 통한 이해 과정을 현재 지평과 역사 지평이 결합되는 지평의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현재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주체가 선이해를 바탕으로 형성한 이해다. 그러니까 선이해가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이해를
내가 인식작용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그거는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왜냐면 그 있는 그대로 자체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나 나름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이 현재 지평이고요. 그리고 역사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이해의 산물, 이거를 역사 지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재 지평과 역사 지평이 융합하는 과정을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끊임없이 수정되고 확장된다라는 것이 가담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선 이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그리고 이 현재 이해는 또 과거로 지나가겠죠. 역사 지평이 되겠죠. 그럼 또 그 역사 지평을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그걸 또 새로운 그 현재 지평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무수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써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가다모가 말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확장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가다모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석학, 특히 이 가다모에 대한 입장은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신학과에 딱 처음 들어오셨을 때 설교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박현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그분이 해석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끌어오셔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을 이해할 때 단순히 이게 이제 한 부분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설교 전체를 이해할 때 이걸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때도 결국에는 이 해석의 문제, 어떤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들이 변화되어서 융합되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중들과 설교자의 관계는 어떻고, 청중들과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떻고, 성령님과 실제 설교자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선포의 과정이 단순하게 개인의 작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지평이 융화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주목해서 보셔도 좋고 책을 통해서 보셔도 좋은데 여튼 이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과에 들어오면 뭔가 이제는 우리는 철학이 아니라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철학을 왜 이렇게 많이 배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심심할 땐 철학을 보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심심할 때마다 그냥 슥슥 들춰보시면 그래도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봤지 이런 좀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줄어들면 좀 더 접근이 쉽거든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하실 것들이 있을까요? 편하게 질문을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가 됐건 책을 한 권을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끝냈어요, 저희. 이 책을 끝낸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되고요. 여기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찾아볼 것들은 계속 여기서 자주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특강이 7월 초에 있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아니라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철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얘기하기로는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만약에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궁금한 점을 좀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시고 한 주 쉬고 여름 특강을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의견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자, 후자, 첫 번째, 두 번째 안이 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네. 이렇게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네, 강사님들에게 질문을 할 거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냥 쉬는 것보다는 철학을 좀 더 많이 접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 그러면 배웠던 것 중에서 이렇게 네,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특강하기 전에 그냥 반복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복적으로 많이 듣고 음, 또 공부하고 또 기억하고 이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이렇게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시험에 꼭 어쨌든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시험에 네, 이거는 꼭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복습 차원에서 음, 짚어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전혀 그런 부분은 그냥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강사님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의견 잘 수렴을 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의견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나눠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수렴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근데 참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이게 참 이렇게 수용되는 게 쉽지 않은 학문이라서요. 이게 좀 설명하면서도 늘 죄송했습니다.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여름 특강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잘 여러분들의 머리에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한번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마치고 여러분들 쉬시고 그 다음에 40분부터 시작일까요? 그 다음 수업이? 아니면 식사인가요? 이거? 네, 식사하시고 1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구약 아, 1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 그 김일란 그 전도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한번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